채권자 지체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뭐냐면, 그 채권자 지체의 의 성질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채권자 지체는 현재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게 과연 협의의 채무불이행이긴 한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협의의 채무불이행이긴 한 거냐, 이게. 그것은 뭐냐면, 협의의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이런 걸 이제 여기서 개념을 또 명확히 파악해봐야 됩니다. 이 백목이 왜 오기만 하면 없어져, 이상하게. 협의의 채무불이행이 그 광의의 채무불이행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 이거? 이게 유책성과 위법성을 갖춰야 된다.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유책성과 위법성이라는 것이 이걸 구비해야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냐. 유책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과실이 있냐 없냐입니다. 과실이 정확한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그죠? 시간만 흘러가면 꽝이고만 그냥. 과실이 뭐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게을리하는 거라고 했잖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게을리하는 거. 이건 뭐냐면 이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 본질은 주의무에 위반하는 거예요, 이건. 이건 해태라고 그래, 해태. 게을리하는 거. 게을리. 앞에서 배웠잖아, 이거. 게을리. 이걸 위반하는 거예요. 위반하는 거예요. 보통 이걸 합쳐서 써버리는데 이거 엄밀하게 구별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나눠준 자료 중에서 72페이지에 추가하라는 내용이 있었죠. 72페이지에 추가하라. 뭐 잔뜩 나눠준 게 있죠. 어저께 나눠줬던가 뭐. 며칠 전에 나눠줬던 것 같은데. 신정 수정판에 있다가 없어진 거. 곽위 선생님이 신정 수정판에 있었는데 거기 케이스까지 나오죠. 그 케이스부터 시험에 나옵니다. 위법성하고 유책성을 구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거기를 잘 읽어보면 게을리하는 건 과실이고 위반하는 건 위법성이라고 써 있어요. 그 자료 나눠주면 안 읽습니까, 여러분? 5일자 나눠준 거. 1페이지에 나오는데. 그건 매우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양쪽에다 뭐가 들어가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채무불이행이라는 건 의무 위반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요. 채무가 의무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협의의 채무불이행이 되려고 하면 이거든지 이걸 갖추려면 사전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죠? 의무가 있어야만 돼. 무슨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의무가 있고 이거를 게을리하고 위반하고 이래야 되죠. 그래야 이걸 갖출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협의의 채무불이행이 된다는 건 의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의무가 있었어야 된다고. 아무 의무도 없는데 어떻게 채무불이행이 돼? 그러면 채권자 지체가 협의의 채무불이행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채권자에게 무슨 의무가 있었어야 돼. 채권자에게. 그래서 맨 처음에 가장 심도 있게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96페이지 그 성질 있죠. 96페이지 성질. 96페이지 성질에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무슨 의무가 있냐가 먼저 검토돼야 돼. 채권자는 채권 관계에서 변제를 수령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령 의무가 문제가 돼. 그러니까 거기 전부가 그 얘기죠. 수령 의무가 있냐 없냐.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강의를 듣고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의무가 있었어야 되는구나 이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 대신에 뭐가 있어야 돼? 수령 의무. 알겠습니까? 수령 의무. 96페이지 성질부터 그 다음 페이지 첫째 문단까지
전부 다 수령 의무에 관한 거죠. 그게 왜 필요하다고? 의무 없으면 유책성과 위법성을 갖추지 못해. 그럼 협의의 채무 불이행이 안 돼. 간결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의무가 없다고 하는 설은 뭐죠? 이게 채무 불이행 아니라는 거야. 채무 불이행 아니면 뭐야?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법정 책임설이라고 나오죠, 학설이. 채무 불이행설하고 법정 책임설이라고 있잖아, 성질에. 그게 그 이야기야. 알겠습니까?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채무불이행법의 기본 구조를 알아야 돼. 늦게 들어오는 농땡이 학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협의의 채무불이행의 핵심 지표가 광의하고 다른 게 이 두 개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를 갖추고 있다. 이 두 개의 본질이 뭐냐 하면 의무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를 게을리하는 거야. 이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를 위반하는 거야, 이건. 이 두 가지 점의 공통점이 뭐예요? 의무가 있었어야 돼. 의무가 있어야 뭐 게을리 하든지 위반하든지 할 거 아니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그러면 채권자 지체가 협의의 채무불이행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무슨 의무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의무가 있었어야 돼. 근데 채무자 쪽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인데 채권자 쪽의 의무는 뭐냐는 거야. 그게 수령 의무라는 거야. 채권자는 수령하는 사람이니까. 변제를. 그래서 96페이지 성질이 전부 수령 의무가 있냐 없냐라는 거야. 수령 의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협의의 채무불이행이 돼. 그래서 거기 채무불이행 책임설이라는 게 나오죠. 그건 뭐예요? 의무가 있다는 거야. 법정 책임설은 의무가 없다는 거야. 확연히 들어옵니까? 뭐가 어려워? 맨날 어렵긴. 그럼 판례는 어떠냐 이거야. 오늘 나눠준 프린트에 판례가 나와 있죠. 6번인가 뭐 7번인가 어디에. 2페이지인가 어디 나와 있을 거야. 오늘 나눠준 거에. 3페이지인가. 3페이지에 있구만 4번. 그 첫 줄에 나오죠, 판례? 다만 이 판례의 약점은 뭐죠? 이 선고 연호를 보니까 의용민법 시대 거라는 거야. 그러나 본질은 입법하고 관계없죠. 본질은. 곽윤식 선생님은 곽윤식 선생님은 화딱지는 아시죠? 제자들을 판례 검색하라고 했죠. 곽윤식 선생님은 워낙 권위가 있으시니까 곽윤식 선생님이 판례 좀 검색하라고 부려먹는 사람이 고시생이 아니죠. 처음 현직 교수들이라고. 중견 학자들. 중견 학자들이라고 판례를 찾는 게 아니라 맨 밑에 줄에 뭐라고 써 있어 이거. 96페이지 맨 밑에 줄에. 판례가 어디 따르는지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판례는 그냥 통서에 따라요. 그 판례를 보면 알듯이. 알겠습니까? 통설에 따른다고. 다만 약점은 뭐예요? 이 의용민법 시절 건데 다만 여러분 이론상으로 본질은 입법하고 관계없습니다. 본질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왜 수령 의무가 문제되는지까지만 배우는데 다른 학자들의 그 서술 태도 때문에 몇 가지 설명할 게 있는데 수령이라는 말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말입니다, 이거. 그래갖고 독일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은 이것을 세밀하게 가릅니다. 알겠습니까? 세밀하게. 응?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령하고 수치가 여기서 구별됩니다. 원래대로 하면. 참고 삼아는 근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수령이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채권자 쪽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신익칙상의 모든 것을 다해서 물건을 받는 거예요. 수치는 단순히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강론에서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응? 강론에서.
강론에서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냐면 이 중요성을, 응? 이거 어디 갔어 이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이걸 잘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어디로 왔을까? 이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있는데. 어렵쇼? 응? 아, 그렇지. 254페이지, 괄호 B번 있죠, 맨 밑에. 그 다음 페이지까지. 254페이지, 괄호 B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봐요. 그게 이 수령 의무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도급에서는 특별히 이걸 뭐라고 그래요? 검수 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받는 게 아니고 제대로 다 되었음을 확인하고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수령 의무의 가장 대표인 거라고. 김영배 선생님 같은 분들은 그러니까 존경받는 겁니다. 다른 소수 의견들처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갑자기 법정 책임이라고 안 그러고 이 도급 같은 경우에 이걸 인정하지 않을 재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둘로 가르죠. 채권자 지체의 수령 의무를 두 가지로 가른다고. 이 도급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검수 의무를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염두에 둔 거예요. 날라리 책하고 이 표준 교과서들하고 그게 차이 납니다. 검수 의무 같은 걸 수령 의무라고 해요. 거기 보면 그냥 받는 게 아니죠. 단순히 그냥 받는 게 아니라고 써 있잖아, 거기. 근데 수치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하는 거야, 주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겠어? 이 인취라는 말도 씁니다. 다른 말로, 인취. 예? 그 다음에 조심할 게, 다른 분들이 출제할지 모르니까 알아야 되는 게, 이거 같은 말인데. 이 뒤에 통설은 분명히 이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그죠? 수령 의무라고 한다고. 이것은 가장 강력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약한 게 하나 있죠. 의무 안 되는 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책무라고 한다. 응? 책무. 그런데 채권자가 하여야 할 행태 의무에 대해서 내용이 두 가지고 법적 성질이 두 가지면 이론상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옵니까? 요새 고등학교에서 수학 안 배웁니까? 경우의 수를 체크를 못해요? 변수가 두 개씩이면 이게 네 가지 경우 아니야? 이게 근데 2의 제곱이라서 4개예요? 2 곱하기 1에서 4개예요? 그런 거 안 배웁니까 요새? 없어졌어요 그게? 4개는 답은 맞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4개냐고. 이렇게 해서 4개예요? 이렇게 해서 4개인 거야 이게? 몰라요? 대학만 들어가면 그냥 고등학교 때 배우고 다 까먹어버립니까? 통째로 그냥? 그러니까 삶의 연속성이 없는 거야. 뿌리도 없고 그냥. 뭐 할아버지 아버지도 없고 그냥. 광고에 나오듯이 나. 나는 나. 핸드폰만 누르는 거야 그냥 계속 그냥. 뭐 삶이 뭐 그냥 아무 연속성이 없는 거야 이거 뭐. 너는 너, 나는 나. 야 그냥.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대학은 대학. 신림동은 신림동. 우리 사회의 단점이 바로 그거죠. 아무도 장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게 편할 것 같으죠. 삶의 연속성이 없다는 거야. 부평초 모양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자기 삶이. 오늘부터 집에 가서 말이에요. 아빠 엄마도 다시 한번 껴안고 얼굴을 유심히 한번 살펴봐봐요. 아빠 엄마를 부둥켜 안고 가만히 왜 아빠 엄마가 늙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그냥 쳐다만 봐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뜻한 눈길로. 한 10분 동안 껴안고 있다가 이렇게 헤어져 봐.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동생도 무지하게 속색이죠, 평소에. 근데 부둥켜 안고 한 5분 동안 물끄러미 한 쳐다보고 있어, 얼굴을. 그럼 5분 뒤에 그런 생각이 납니다. 동생을 위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동생이 나하고 무슨 연속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언행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옛날에는 동생의 저금통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동생과 나와 연속됐다는 걸 알게 된다고. 사람이 그러면 진지하고 치열하게 한번 살아봐요. 젊을 때. 제발 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한숨 쉬는 거, 한 걸음 걷는 거, 모든 거에 치열함과 진지함을 갖춰보라고. 그게 젊음의 표상입니다, 바로. 그게 젊음의 속성이고 특질이며 특색이고 본질이에요, 그게. 그저 핸드폰 들고 앉아갖고 뭐 어디 쓸데없는 얘기 할 데가 없을까. 그건 쓰레기의 본질이에요. 공동체에서. 이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고. 통솔은 이걸 따른 거죠. 수령 의무. 그죠? 수령 의무. 그럼 이 수령 책무도 있어요. 이 학설이 있다고, 진짜로. 수치 의무라는 소리도 있어요. 수치 책무라는 소리도 있고. 그러나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분별이 안 돼요. 학설은 저렇게 채권 강원처럼 분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둘 잘라버린다, 그냥. 귀찮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비롯된 거예요. 왜냐하면 동양권에서는 그 받으면 받는 거지 그냥 받는다, 최선을 다해 받는 게 구별이 잘 안 돼. 잘 안 된다고, 이게. 둘 잘라서 처리합니다. 여러분, 법정 책임서는 이거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있다는 겁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서는 이게 있다는 거고. 알겠어요? 여러분, 김영만 선생님, 이현영 선생님 책을 보면 이거는 인정하죠. 이건 있다고. 법정 책임서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통설은 이걸 주장할 뿐이고. 독일에서는 네 가지 학설이 다 있어요. 용어상으로 정확히 구별되니까. 독일어를 모르니까 한번 설명해줘요. 알지 못하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수령 의무가 있다, 뭐 수령 책무 또는 수치 책무만 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과실이 없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설에서는 채권자 지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수령 의무가 없으면. 수령 의무가 없으면 유책성과 위법성을 갖추고 재간이 없죠. 그러니까 채권자 지체 자체가 성립을 안 해버려. 과실이 없으면, 또는 수령 의무가 없으면. 알겠습니까? 같은 말이니까. 그 법정 책임서는 뭐가 좋죠? 과실 없어도, 수령 의무 없어도 채권자 지체는 쉽게 성립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으면 그거 좋은데? 법정 책임서에 따르면 채권자 지체가 쉽게 성립합니다. 웬만하면 다 성립해. 고의과실을 따질 필요 없이. 이렇게 보면 이렇지만 그 대신 효과 쪽에서 제한을 해버립니다. 통설은 채권자 지체가 채무불이행하니까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대신에 성립했다 하면 효과상으로는 강력한 효과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의 대표적인 두 효과가 뭐라고 그랬죠? 협의의 채무불이행의 대표적인 효과가 뭐라고 그랬어? 두 개가.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해제권이라고 했잖아. 여러분이 98페이지 맨 밑에 괄호 1번하고 그 다음 페이지 괄호 1번 읽어봐요. 거기 학설 대립이 나와 있죠. 실익이 그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해제권. 이걸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실질적인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해제권 인정하려고. 그럼 법정 책임설에서는 성립은 쉽게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아 버려. 두 가지 다. 알겠습니까? 왜? 법전에 채권자 지체 이 두 개가 안 나오니까. 법정 책임설에서는. 여러분, 채권자 지체에 관해서는 400조 이하에 나와 있죠. 400 그리고 1, 2, 3. 그죠? 법전에. 법전을 좀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폼으로 들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의 마지막 안식처가 어디죠? 법전이에요. 400하고 400, 1, 2, 3 보면 채권자 지체가 거기 써 있죠. 근데 거기는 아무리 봐도 손해배상하고 저 해제가 안 나온다니까. 근데 통설은 이걸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두 개를 플러스한다, 이거 효과를. 법전에 없는데.
그 차이예요. 자, 성립이 쉬운 거는 어느 학설이에요? 법정 책임설. 왜? 의무 같은 거 인정 안 하니까. 과실, 의무 인정 안 하면 과실하고 위법성도 안 되죠. 근데 이제 효과 쪽에서 강력한 건 어느 쪽이에요? 채무불이행 책임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설은 정의 소수주의라는 거죠. 정의 소수주의. 그죠? 성립이 어렵대 뭐예요? 성립했다 하면 책임 왕창 뒤집어 쓰는 거야, 이제. 법정 책임설은 박리담회식이죠. 다 채권자 지체라고 그래, 아무나 다. 근데 거기서 뭐예요? 핵심적인 효과 두 개가 빠져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랑 해자권이. 책에 그렇게 써 있잖아. 양쪽을 종합해 보면 그게 포인트입니다. 정의 소수냐, 박리담회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고 나머지는 쉬운 거야. 나머지는 허나만한 소리예요. 여러분이 또 그 두 개만 알면 되냐? 아니에요. 요건에서도 봅시다. 요건에서도 여러분이 98페이지 괄호 4번, 5번을 봐봐. 응? 유책 사유와 위법성이 거기 문제되잖아. 괄호 4번, 5번. 그래서 앞에 성질, 요건, 효과에서 연달아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학설에 따라서. 성질, 요건, 효과. 이 세 개는 연결된 겁니다. 성질, 요건, 효과. 앞에 그 성질에다 써놔요. 성질에다. 성질, 요건, 효과가 논리적으로 연결. 학설 두 개 대표적인 건 뭐예요? 채무불이행 책임설, 법정 책임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절충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절충설에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 우선 곽윤직 시리즈가 정통한 다음에 보세요. 그거 보고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선 급한 건 이 기초야. 절충설이란 건 별거 아니기 때문에. 절충설이 한 가지는 이호정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게 있고 나머지는 김영배, 이은영 선생님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뭐 그건 그렇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걸 먼저 확실히 이해하라고. 성질, 요건, 효과. 이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중요한 논점. 이게 제일 먼저 논점이고 두 번째 논점은 세부적인 것들을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먼저 의의로 돌아가 보자. 핵심 줄거리 알았으니까. 95페이지. 채권자 지체에서 세부적 논점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채권자 지체가 채권 관계만 있으면 언제나 문제가 되냐?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냥 거의가만 문제가 될 뿐이에요. 언제나가 아니.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게 있냐? 채권자 지체는 채권자의 협력이 없으면 변제가 안 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고 책에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달아오는 건 그거예요. 채권자 지체가 문제가 안 되는 경우 두 가지가 뭘까? 안 되는 경우. 거기 의의 쪽에는 한 가지만 나오죠. 의의 쪽에는. 그럼 두 가지라는 건 어디서 나왔을까? 97페이지 괄호 1번에 나와요. 두 가지는. 97페이지 괄호 1번에도 곽윤진 선생님은 학생이 쉽게 찾으면 열받으니까 평생 연구한 건데 깨알 글씨에다 써놨죠. 번호 매겨, 번호 두 가지. 그 두 가지에서는 절대로 채권자 지체 문제 안 돼요. 알겠어요? 절대로. 왜? 의의에 어긋나니까. 알겠습니까? 그 시험에 잘 나와. 두 가지가 뭐냐. 그럼 협력 의무를 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18세의 소녀가 18세. 18세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상생활에서 18세를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아는 게 저거밖에 없죠. 낭낭 18세. 그건 딴 말이고 원래 방년이라고 하죠. 방년. 방년. 방년은 그 상위 개념 중에 하나죠. 방년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은 뭐야? 몰라요? 나는 갑자기 여러분의 얼굴들이 우간다 틱하게 보여.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상하게. 딴 데 살다 왔나? 그 상위 개념이 약관이죠.
20살 안 된 사람을 약관이라고 그러죠. 20살 안 된 사람을. 요새 어떤 무식한 사람이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22살짜리 약관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또 이상한 사람이야. 우간다에서 온 사람 틀림없어. 20살 안 된 사람을 약관이라고 그래요. 20살은 약관이 아니에요. 성년이야, 그냥. 그런데 방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책임 능력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야. 18세는. 민법에서는. 근데 그건 잠깐 각설해서 넘어가고, 뭐가 뭐냐면 18세의 순진한 소녀가, 18세가 소녀일까? 처녀라고 합시다, 그냥. 처녀가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보니까 20대 후반밖에 안 된 어떤 그 레지던트 하나가 앉아있다가, 가운 입고 푼잡고 앉아있다가, 왜 오셨어요? 치료를 좀 받을까,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진료계약이 성립했죠. 진료계약. 그래서 이제, 그래요. 어떻게 아프신데요? 가슴이 답답하고 요새? 낮에 졸리기만 하고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의사가 무릎을 탁 치면 그런 거는 우린 전문이죠. 근데 대뜸 한ten 소리가 옷을 홀랑 다 벗으세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근데 18세 처녀가 이게 20대 후반에 레지던트 앞에서 옷을 다 벗으니까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벗겠는데요? 그게 바로 채권자 지체라는 거야. 진료 계약을 이행하려면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죠. 18세 처녀의 협력을, 옷을 벗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홀라당. 빨리. 옷을 못 벗겠다고 주장한다, 이거예요, 갑자기. 그 교과서에 써있죠, 깨알글씨에. 그 사례가 써있잖아, 지금. 깨알글씨 예 들은 것 중에 하나 거기 있죠. 의사의 진료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 이상하게. 그리고 이 처녀는 갑자기 뭘 꽁시렁꽁시렁 되면 남녀 7세 부동석, 그것만 외치고 다녔어요. 근데 하물며 옷을 다 벗으라고? 못 벗겠다, 이거예요. 못 벗겠다. 그런 걸 채권자 지체라고 그래요. 거기 환자가 신체를 의사에게 맡기거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협력이 필요한데 안 한다, 이거야. 깨알글씨 보입니까? 그거야. 채권자 지체가 말고. 우리가 여기서 민법상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이것만 뚝 끊어서 설명하면 이게 상당히 강의가 이상한데. 그러나 채권자 지체에서 그렇다는 거야. 잘못하면 또 강의 테이프를 잘라가지고 임영호 선생은 그냥 강의 시간에 강의 안 하고 옷을 다 벗으라고 한다, 이상하게. 미친 거 아닐까? 채권자 지체에서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두 가지 뭐야? 97페이지 괄호 1번에. 알겠죠? 채권자 지체가 이런 거예요. 별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성질은 받고 97페이지 요건을 넘어가면 협력을 필요로 한다. 또 하나 뭐예요? 변제의 제공이 있었어야 됩니다. 변제의 제공이. 이행의 제공, 괄호 2번에.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돼.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뭐까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특정까지. 그죠? 그걸 떠올리는 순간 변제의 제공이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거 알고 있죠? 변제 장소에 따라서. 세 가지. 한꺼번에 다 떠올라야 됩니다. 응? 배웠잖아, 앞에서. 똑같은 말 아니야, 이게, 아무리 봐도. 이행의 제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알겠습니까? 다 떠올라야 된다고. 변제의 제공이 나오면 종류 채권의 특정과 채권자 지체가 문제되는 거 알겠죠? 현재 여기까지는. 이렇게 자꾸 정돈이 돼야 되죠. 나아가면서. 중첩적, 누적적으로. 알겠습니까? 이 판택된 법학은 이게 불편하죠. 계속 긴장하면서 앞에서 배운 걸 정돈, 누적을 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누적적 체계화라고 그래요. 쿠뮬라티브 시스테미지룽. 알겠습니까? 괄호 3번은 뭐예요? 400조에 두 가지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400조에. 수령 거절이 있고 수령 불능이 있습니다. 단순히 안 받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 거절과 불능이 있어요. 거절과 불능. 여기서 이제 이행 불능과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또. 갑자기 채권자 지체하다 말고 이행 불능이 갑자기 왜 문제가 될까? 총칙의 첫 시간부터 내가 말했죠.
같은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문제가 된다니까. 같은 글자. 응? 응? 여러분은 아직도 내 말을 잘 안 믿죠? 한 90%만 믿죠, 이제. 그렇긴 그럴 것 같긴 한데 확실치는 않다. 거기 그 맨 밑에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그거죠. 이행 불능과 수용 불능과 무슨 관계가 있나? 그죠? 그거 아니야? 이행 불능인 수용 불능은 절대로 채권자 지체가 안 된다고 써 있죠. 깨알 글씨까지 종합하면 이행이 가능할 때만 수용 불능이 문제가 된다고 써 있잖아. 이행 불능인 수용 불능은 절대로 채권자 지체가 안 된다고 써 있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야. 이행 불능하고 수용 불능하고. 한자가 똑같은 게 두 개나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되죠. 이런 걸. 수령 불능이라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야. 처음부터 건방지게. 수령 불능 앞에 뭘 집어넣어야 돼? 이행 가능한. 제목에다가 이렇게 써요. 아예 이행 가능한 수령 불능 이렇게. 그냥 덜커덩 이행 수령 불능을 외워놨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이게. 이행 가능했던 건가 안 됐던 건가 이거. 이행 불능은 왜 채권 자체가 안 되지? 이유를 알면 안 외워도 돼. 왜 안 되는 것 같아? 이행 불능이 돼버리면 이행 불능이 먼저 성립해버려가지고 채권 자체가 안 돼요. 이행 불능이 먼저 성립하고. 이행 불능이면 왜 채권 자체 성립 못하냐면 이행이 불가능해버리면 변제의 제공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그 위에 있는 요건. 그 위에 변제 제공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불능한 걸 어떻게 제공을 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변제 제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400조의 두 요건은 어떻게, 400조에 뭐가 빠졌어요? 이행 가능한데 수령을 할 수 없거나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행 가능한데 400조를 보고 고쳐 빨리. 법전을 그냥 맹탕으로 읽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받을 수 없거나가 있죠. 이행 가능한데 받을 수 없는 경우만 말해요. 법조문에 그걸 알아서 집어넣으라고 적당히.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잖아. 이건 이설도 없어요, 그리고. 알겠습니까? 이행 가능한데. 하지만 그 밑으로 이해가 쫙 나와 있죠. 어떤 때 이행 가능한 수령 불능이고 어떤 때 이행 불능인 수령 불능인가.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판단이 쉽게 되느냐 이거예요. 98페이지 첫째 줄에 뭐라고 써 있죠? 이것도 총칙에서부터 배웠던 문단 형식 중에 하나죠. 구별해야 된다. 곤란하다. 그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뭐 딴 말도 아니고. 곤란하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 곤란성을 배제하려고 학설을 하나 훔쳐왔습니다. 독일에서. 학설 이름은 그 밑에 작은 글씨 첫째 줄에 나와요. 영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역설. 슈페런스 테오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훔쳐왔어 독일에서. 그래서 영역설이 뭔가는 98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설명이 나와 있죠. 그게 영역설의 정의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줄. 영역설이 뭐예요? 불가능케 한 장애가 어느 쪽의 영향 범위 내, 즉 영역 내에서 생겼느냐를 표준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독일에서는 폐기 처분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에서는 이걸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배 선생님 교과서 보면 노동법 학자시니까 이걸 반대하고 있죠. 낡은 학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다수설입니다. 우리나라에. 영역설이.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쪽 사회에서 봤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이런 걸 생각해봐. 거기도 이해가 나와 있지만 공장 노무자는 정시에 출근해서 노무를 제공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죠. 그리고
공장 사장은, 그 고용자는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면서 언제든지 출근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장 노무자가 공장에 제 시간에 도착부터 일을 한나절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철이 무너졌어요. 탈선해버렸다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발생하죠. 전철이 탈선해버렸다니까. 아니면 한강으로 빠져버렸던지. 그럼 막 헤엄치고 구조받느라고 시간 걸리죠. 하루에 갈 수가 없어 이거. 그러면 그게 이행 가능한 수령불능인지 이행 불능인 수령불능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냐 이게. 굉장히 곤란하다고 이게. 그러면 그게 어느 쪽 책임 범위 하에서 발생했는가를 체크합니다. 출근하고 이러는 것은 노무자 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공장 사장이 그것까지 신경 쓸 수가 없잖아. 출근을 제대로 해서 제 시간에 가고 못 가고 노무자 쪽에 영향 범위 내에 있잖아 지금. 반대로 출근을 했는데 공장에 갔더니 원료가 떨어져서 일을 못해 이번에 또. 그건 누구 쪽에서 책임질 일이에요 원래. 원료 공급은. 그건 공장 고용주가 책임질 일이죠. 노무자가 어떻게 원료 공급까지 책임을 져. 또는 공장에 갔는데 막 일하려고 가운 갈아입고 폼 잡는데 전기가 나가버렸어. 전기가. 이건 원래 누구 쪽에 영향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그 노무자가 전기 나가는 것까지 신경 써야 돼? 그건 공장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공장에서 평소에 비상 발전기를 마련해 두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연탄을 떼든지. 그렇게 판단하는 걸 영역설이라고 한다고. 누구 영향 범위 내에 있나 이게 상식적으로. 98페이지 첫째 문단 읽어봐요. 그런 예가 나와 있죠. 98페이지 첫째 문단. 그래가지고 항상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언제만 수령불능이 돼요? 채권자 지체 이행 가능한. 그거 말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제 책임을 누가 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글씨에서는 채권자 지체를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는 그 실익이 하나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고. 가로 4, 5번은 아까 설명했죠. 유책성, 위법성. 효과에서 손해배상 청구권과 해제권은 설명할 게 없는데 해제하면은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하겠는데 해제하면 논점이 뭐라고? 찾아야 될 단어가 뭐예요? 최고라니까. 최고. 예외가 없어.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엄한 데다 줄쳐. 지 멋대로. 그저 최고가 필요하냐 아니야 이거. 오늘 나눠준 프린트 두 번째 장은 그건 그냥 목숨 걸고 외워야 돼. 최고의 11가지 기능. 인생 피곤하게 살지 마 정말. 이건 형성권의 6가지 기능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땀이 나지 이거? 이 강의하다 가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탈진해가지고?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우선? 응? 여러분 덥습니까 지금? 응? 아 그렇구나. 내가 간 게 아니고 나는 음료수를 못 먹어서 내가 간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래도 하여튼 목은 타. 손해배상과 그 해제권은 거 배웠고 그 3, 4, 5, 6번이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데는 안 보이던 것들이죠. 지체, 불능, 불완전에 의해서 안 보이던 것들 아니야. 이건 시험이 자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법조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0, 1, 2, 3조. 응? 알겠습니까? 400, 1, 2, 3. 여러분 그 논점이 되는 조문들이 이상하게 정해져 있죠. 입법자의 따스한 배려를 알 수가 있죠. 200, 1, 2, 3, 400, 1, 2, 3, 68, 3, 4, 5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논점들은. 28, 3, 4, 5도 있죠. 지상권에서 배운 거. 알겠습니까? 법조문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게 200, 1, 2, 3, 28, 3, 4, 5, 400, 1, 2, 3, 68, 3, 4, 5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외우기 좋게. 속기록에 보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만들고 나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기네들끼리 그게 흥미가 있어가지고 떠드는 대목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생전 법전을 봐야 그걸 알지. 주의무 경감은 뭐냐 하면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원래는 어떻게 돼 있죠? 원래 채무자는 고의 과실로 책임지는 거 아니야. 원래는. 근데 중과실로 상향 조정됐으니까 경감됐다는 거야, 이게. 주 의무가. 이자는 정지됩니다. 채권자 지체 중에는. 그래야 당연하죠. 줬는데도 안 받으니까 이자까지 받으면 안 되잖아요. 증가 비용 그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쌍무계에서 위험이전이 나오는데 위험이전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채권자 지체의 종류는 이행지체의 종류도 설명을 했죠. 이게 다야. 채무불이행. 지금까지 배운 게 채무불이행 4가지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거시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소장학자들에 의해서 뭐가 시도되고 있냐면 채무불이행을 이렇게 유형화하지 않고 하나의 요건으로 한꺼번에 때려 설명하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은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죠. 채무불이행을 세분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어떤 의미가 이은영 선생님 아직 있다고 그러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걸 없애자 이런 얘기입니다. 요건 규범을 통일화하자. 이은영 선생님이 왜 그러냐 하면 독일의 최신 학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무불이행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소위 그 청구권 경합에서 요건 규범 통합설을 따르고 있어요. 전문적인 논문에서는 교과서는 아직 안 쓰고 계시지만 그래가지고 그걸 통합하려니까 이쪽에 요건을 통합해야 됩니다. 청구권 경합의 그 독일에서는 민소법의 그 거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민소법의 거두들이 요건 청구권 경합에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게 교과서에는 소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청구권 뭐 경합 긍정설, 부정설밖에 없죠. 독일은 세분화돼 있어요, 이게. 경합을 인정하면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김영배 선생하고 이은영 선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건만 통합시킬 것인가, 요건 효과를 다 통합시킬 것인가. 이거는 최종적으로 어디에 연결된 거냐면 시소성물 이론을 확장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민소법을 배운 학생 알죠? 홍보 학생은. 민소법의 핵심적인 논리적 전제가 그거죠. 소속물 이론. 우리나라에도 스틱이 다 있죠. 다수설 판례에 구소속물 이론이 있잖아, 지금. 그 옛날부터 있던 거고. 현재 신소속물 이론에 2가지가 다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죠? 소위 그 옛날에는 일지설, 이지설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법학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조금 찬찬히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책 읽으면. 그러나 한 가지 언제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어떤 이론이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죠. 소속물 이론을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세요. 그러면 소송법이 되게 쉬워. 물론 이제 민소법 선생이 불량하거나 없으면 도리가 없죠. 그건 어쩔 수 없죠. 대부분 다 있잖아요, 학교에. 매달려가지고 소속물 이론을 기초를 확실히 닦으라고. 신소속물 이론은 양대 산맥이 이시훈 선생하고 호문혁 선생이죠. 정통 적자는 호문혁 선생입니다. 소속물 이론에 대해서. 그 계보가 원래 독일의 정통 학설이라는 거죠. 이시훈 선생은 실무자 출신인데 교과서를 그냥 일본 걸 뺏겨서 잘 쓴 거고 읽기 좋게 판례 인용해서 그것을 관계해야 돼. 현재는 어쨌든 그렇지만 그건 거시적인 문제고 현재 시험 당장 한 2, 3년 내에는 3년은 몰라도 한 2년 내에는 현재 이 유형화돼서 세분화하는 것을 따르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들어서 의미는 다 파악이 되죠. 그러면 서로 간의 차이점들의 비중을 두어야 됩니다. 요건과 효과에서 차이점들에 알겠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채무불이에 대한 구제로 강제이양 손해배상 해제권을 봐야 되는데 해제권은 우리 민법의 체제상 계약에서만 인정되니까 채권 강론에서 배웁니다. 여기서는 뭘 배워요? 강제이행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강제이행은 오늘 나와준 프린트의 넓은 거에 5페이지에 있는 거 있죠. 아니 4페이지에 있는 거. 4페이지에 있는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급부를 종류 나누는 실익이 이거라고 그랬죠. 강제이행 방법. 이 박스 하나만 이해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조문으로는 이게 어디에 해당돼요? 강제이행? 389조. 389조. 알겠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보기로 하겠습니다.